지자체 공원시설 민간이탈 현황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김정수 우리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의정부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초기에 의정부 의제 만들 때 그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의정부 와서 의제 만드는 그 과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하수처리 시설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 국외사례, 국내 사례, 그 다음에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이제 서울시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서울시 하수처리장 연구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그때 좀 했던 게 뭐냐면 고양시에 행주 어촌계가 있는데 그 행주 어촌계에서 이제 그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물고기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냄새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영양 이런 걸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은 게 이제 물고기에서 냄새 나는 게 이제 합성 머스크라고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런 거 이제 세면하면 씻잖아요. 그러면 씻는 물들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고 하수처리장에서는 그런 합성 머스크 물질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이제 다 그대로 자연 생태계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강으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이제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2개는 민영화, 2개는 직영.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이제 놀랍게 생각한 것은 난지 하수처리장하고 서남물재생센터 2개는 방식도 똑같은데 발출되는 수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2개 차이는 뭐지? 이게 똑같은 설비에 똑같은 처리 공법에 똑같이 하는데 2개의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는 직영과 민영화의 이제 수준 차이가 난지는 굉장히 수질이 좋았어요. 근데 서남물재생센터는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았는데 서남은 그 민영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민영화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기술로 고급 인력이 처리하기 때문에 또 양질의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죠. 핵심은 민영화는 그 위탁 맡은 업체가 수익이 나야 돼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위탁 맡아가지고 손실 나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발제를 맡게 돼서 또 함께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하수처리장이 지금 또 다른 그 발전 하나 막 준비하다가 왔는데 이제 그 평택 쪽에 또 반도체 하수처리장 때문에 좀 이야기 준비하다 왔는데 이제 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1호 하수처리장이 이제 중랑물재생센터. 근데 이 중랑물재생센터는 이제 중랑천으로 이제 방류가 되는 거고 이제 1호 하수처리장이 되고요.
정적으로는 이제 3,907개 이제 공화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이제 1,901만 이제 세제곱미터가 이제 처리돼서 이제 방류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1986년에 아시안 게임, 88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도시 위주로 이제 하수처리장이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됐고, 97년 현재는 이제 50% 초과하는 이제 성과가 있고, 2004년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이제 또는 이제 확충되면서 2010년까지 하수도 공급률의 이제 90%를 넘어서게 되는데,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의 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원료식 하수처리장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분리가 돼서 우수와 하수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같이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그때 그로 인해서 처리 용량을 넘게 되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가능해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되는 게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시기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이제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제 수익성 질병이라든가 악취 발생이 이제 현저하게 낮아지고, 하천과 호소의 공공수역 수질도 이제 개선이 되고, 또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이제 점차 위생처리 개념에서 오염원 관리와 이제 수질 개선이라는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됐습니다. 고도하수처리율도 2004년에 20.1%에서 2015년에 94.6%로 증가했고, 또 서남물리위생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호흡은 또 인천 공사수처리장 같은 이제 막유가 공법 등 이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이제 방법 시설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질소저감이라든가 생태 유해성 기준도 이제 강화되고 있고, 강호 유출수인 하수처리 유입 처리와 함유식 분류식, 요게 이제 그 문제죠. 그러니까 함유식, 지금 많은 경우에 함유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분류식 하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한계는 미량 오염물질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하는 이제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폐수의 공화수처리 시설 현황조사라든가 운영지침 제도는 아직은 기초 단계 수준이다. 하수처리 유입수 및 방조수 중에 미관리 오염물질, 특히 중금속이라든가 미량 오염물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성 머스크 같은 그 향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장애물로 이제 적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중금속 유입 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현황을 진단하고 이제 문제점을 이제 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중랑 수처리 시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처리해서 이제 중랑철로로 유입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체계에는 이제 하수도 사업은 이제 수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하나로, 하수도 사업의 경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부의 업무이고, 중앙정부는 이제 소관부처는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설치, 인가, 유지 관리, 사용료 징수 등의 이러한 추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수처리장 하면 하수처리장 거치면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 처리만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생태계로, 자연 생태계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국외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이제 클린 워터 액트에서 신설 오염원 운영 기준을 통해서 오염물질 저항하기 위해서 내구오염 배출 기준 지표수로 배출되는 이제 산업폐수
수질오염 배출 기준을 이제 만들고 있고, 방류수 가이드라인은 이제 폐수 배출 및 공구 처리 작업에 대해서 누출 지침을 발행하고 있고, 또 방류수 지침 균형 수립 시 기존 3캐토고리에 해당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에 대한 전처리 기준 확인하고, 이 기준은 BAT, Best Available Technique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해서 처리 및 지역기술 효율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류수 가이드라인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직접 배출은 EPA 허가 지역 및 방류 소용 기준에 맞추고, 간접 배출은 국가 오염원 방류점검 시스템 허가 프로그램 허용된 주에 한해서 방류를 허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우선관리 독성 오염 물질인데요. EPA에서는 126개의 특정 물질을 우선관리 독성 오염 물질로 지정하고, 일정 오염 물질로 구분해서 우선순위로 지정하기 위한 4개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독성 오염 물질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모든 오염 물질을 포함해야 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에 수용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 표준이 존재해야 되고, 오염원은 발생 빈도 최소한 2.5%의 수중에서 발견된 것이 보고돼야 한다. 그리고 스탠퍼드 연구소의 1976년 디렉터리 오브 케미컬 프로듀서라는 이 보고의 상당한 양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 물질을 이제 선정한다는 것. 아직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는 오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신규 오염원과 기존 오염원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관심 오염물질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고, 규제 기준이 없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이 전제적으로 수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시작했다. 특히 폴리브로마디페닐 에테르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주로 난연제, 또 가구 충진제, 플라스틱 및 기타 유기산 등의 이제 오염물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신규 관심 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 의약품 및 개인 위생제품 PPCP나 또 처방된 약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 이프로펜, 또 살균제라든가 자외선 차단제, 합성 사양. 제가 아까 합성 머스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사양, 이게 이제 향을 이렇게 내는 이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합성 머스크가 이제 이런 합성 사양에 해당이 되고, 내분 및 교란물질, 그래서 합성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 수약물, 또 자연 발생 에스트로겐 및 수생생물에서의 호르몬 기능 및 스테로이드 합성 물질 등이 해당이 되고, 또 요즘 EU 에카에서 주요하게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나노물질인데요. 탄소 나노튜브 또는 나노스케일의 밀입자, 이산화티타늄 등의 이제 나노물질이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심 오염물질이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기 위한 관심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공 하수처리장 관리 현황과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로 보면 총 592개가 있고, 용량으로 보면 이제 하루 5,000톤으로 보면 이런 규모를 갖고 있고, 이제 서울 이제 4개, 경기가 14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시설 용량별로 시설 개수와 용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BOD 유입 보화량하고 이제 유입 하수량을 보면 2010년에서 14년에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하게 BOD 유입 보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유입 하수량은
일정하게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수 배출업소의 이제 방류 형태에 따른 이제 분류 및 법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방류할 때와 직접 방류할 때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조류 물질의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청정 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제 수질 기준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현황의 이제 역할에서 제가 일부러 이 표를 넣은 것은 이 표를 자세하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 뭐 어지럽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각각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별로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런 것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참고로 보시라고 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있다. 그렇지만 관리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수 발생량하고 폐수 방류량을 보면 발생량은 이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폐수 처리 형태별 폐수 방류량 현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별 처리 후에 이제 직접 방류하는 게 37.6%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유형별로 방류량과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개별 폐수 배출 시설 업종 수를 보면 단연 한강청이 단연 압도적이죠. 이제 그것은 수도권에 이제 그만큼 많은 우리나라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만큼 이제 한강청 수계의 이제 배출 시설 업종 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스 셀러리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이런 추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민영화 체계의 이제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단위 시설 중심의 이제 민간 청년 체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관망과 종말 처리장과 같이 이제 2개 이상의 시설 간 상호 연계 설치 및 운영이 이제 전체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경우에 단위 시설 사업 중심의 민간 청년 체계는 효율성 제고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정 시설의 경우에도 유지관리 인력의 활용에 이제 경제성 추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를 이제 내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갖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다른 민간사업자 참여의 경제성인데요. 환경기초 시설은 투자 회용기간이 길고 투자 위험이 높은 특성 지니고 있어서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성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위인처의 제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경제성 관련해서는 사용료 수준이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사용료 수준이 비용에 미치지 못해서 지자체가 이제 보조를 하더라도 미래 수입의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공사업 투자 수익률은 보통 10% 정도이지만 민간 사업은 지원 조달 방법에 있어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고
수익성 보장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 참여자에서 경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있고 수익을 더 많이 보장을 해줘야만이 그래야 안정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사업 투자와 민간 사업 간에는 수익률에 대한 그 보장해줘야 되는 그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사업 민영화 선택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알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에선가는 이 사업자는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제 돈을 세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적정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과잉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정화 설비를 적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의 이제 경제성과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사업 투자 수익률하고 민간사업에서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달 금리도 다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되는 이익률 자체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진 기반이 좀 미흡한 부분인데요. 구조적인 이제 조정의 필요성 부분인데 공공부문에 의해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온 이제 정책적 분에 의해서 상당한 간섭이 이루어져 온 이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부분을 참여시킴에 따라서 구조적인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제 또 부담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의정부시에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했던 조직 인력이 수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인력을 어느 정도로 두어야 되는가가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이제 부담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로서 이제 경제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경제성을 갖추도록 하려면 결국 상하수도 요금이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실화하거나 이건 이제 시민들한테 돈을 더 내게 하거나 현실화라는 단어 속에는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이제 그래서 현실화하거나 수도요금 인상하거나 아니면 상수사업 보조를 복식하거나 아니면 예산에서 지원을 더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제 상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인력이 또 오타가 있는 다른 업무로 이제 전환되거나 감소돼야 하는 조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사업자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두 번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관리 능력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생산자인 민간 사업자 수급계 능력도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능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민영화 초기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민간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상 및 계약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사후 관리하는 전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민영화 하고 나면 그다음 공무원들 1년에 한 번 정도 바뀌잖아요. 그다음 다시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는 완전 프로고 이 공무원은 몰라요.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제 하게 되면 실은 뭘 내주고 뭘 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그러려면 이 공무원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꿰고 있으면서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해도
불가피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관리 체계의 미비 또 비전문성은 민간사업자 성과 효과적인 제거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산업 여건에서 보면 시설산업 이제 설계나 시공, 운영이 이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전제적인 사업 참여자의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한 것도 민간 참여 활성화의 여차에 요인이 되고 있고, 운영 부분에서 국내 사업자들 경험이 이제 미흡한 상황이 현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보면 지자체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먼저 직접 운영할 때의 이제 장점을 보면 인건비 등 절감을 위해서 소요 예산을 전략하고 수질 기준 초과 등 관리 비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강점이다. 왜냐하면 직영하는데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책임 관계가 명확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제 비전문 분야 담당자에 의한 이제 관리 미흡이라든가 담당자 업무 과정으로 인한 운영 유지 관리 인력 불충분 문제, 이건 뭐 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항상 모든 부처가 인력이 부족하다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 담당 부서에 따라서 이제 관리 효율성 차,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그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도록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긴급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인력 증강 필요한 시에 인력 투입 절차상 이제 탄력적이지 못하다. 운영 방식 부분을 좀 고려하면 충분히 단점 부분들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운영할 때 뭐 장점은 뭐 이게 뭐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누가 위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위탁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화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유지 관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또 뭐 인력 투입이 탄력적이라 하지만 훨씬 더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에 의한 안정적인 체계 수준 확보와 용역 개보수 등이 적절히 뭐 조치 가능하다. 그 다음 전문 인력 활용해서 유지관리비 절감이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그 경영 경제성 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단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수정기준 초과 등에 대한 행정 제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시의 책임인지 이쪽의 문제인지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제 소송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단점은 매우 큰 문제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위한 용역비 확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문기관 선정 및 실적평가를 위한 이제 추가 업무가 필요하고, 배용 성과와 방정선 수질과 이제 반비례로 인한 문제, 이게 이제 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수질을 높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성이 확 떨어져 가지고 수질과 경제성 사이에 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줄타기 하는 이 문제가 민영화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이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직영과 민영화 차이를 보면 서남이 직영이고 난지가 민영화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컨트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재생센터가 부재하고 동일한 업무를 4개 처리장에서 시행하게 발생된 중복 인력 문제, 센터 간의 순환 전송 불가능해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움, 운영층에 달라서 약품의 개별 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 장기적인 하수도 마스터 플랜 수립이 불가하고 공공 서비스 개별 제공에 따른 체육성 소재 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이러한 유언책에
인해서 환경공단에 설립해서 또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 또 민간이탁과 관련된 장단점, 또 직영했을 때 장단점, 또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되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